남편을 떠나보낸 뒤 22세 연상인 시아버지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한밤중 창밖 내니 울음소리가 정차 거리 전체를 뒤덮었다. 나는 소파에 웅크린 채 고인이 된 남편의 사진을 두 손으로 꽉 쥐고 바래진 사진 위로 눈물을 쏟아냈다. 사진 속 남자는 부드럽게 눈을 내려뜨리고 미소 짓고 있었지만 그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년이 흘렀다. 나와 남편은 서울 소재대학교 동기였다. 풋풋한 캠퍼스 연애를 거쳐 결혼까지 이어진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누구보다 잘 어울리는 천생연분 커플로 불렸다. 남편은 외아들이었고 시어머니는 그가 유년 시절을 심각한 질병으로 세상을 떠나셨다. 그래서 결혼 전부터 남편은 시아버지와 단둘이 의지하며 힘든 세월을 버텨왔다. 처음 시아버지를 뵀을 때를 아직도 생생히 기억한다. 그는 깨끗하게 다림질한 낡은 셔츠를 입고 재래시장에서 갓 사온 신선한 채소를 들고 나를 맞아주며 부드럽게 웃으셨다. 애야, 이제부터 여기가 네 진짜 집이다. 그때 나는 시아버지가 정말 온화하고 믿음직하며 깊은 연륜이 묻어나는 존경스러운 어른이라고만 생각했다. 결혼 후 3년, 우리의 일상은 평범하지만 따뜻하고 행복했다. 남편은 언제나 다정하고 배려 깊었고 시아버지는 친딸처럼 나를 아껴주셨다. 집안일은 절대 나에게 힘들고 고된 일을 시키지 않으셨고 내가 야근으로 늦게 귀가하는 날이면 언제나 식탁에 따뜻한 국 한 그릇을 준비해 두셨다. 나는 이런 평온한 일상이 머리가 하얗게 세고 자식과 손주가 생기는 오랜 세월까지 이어질 줄만 알았다. 하지만 운명은 잔혹한 장난을 쳤다. 정기 건강검진에서 남편에게 말기 암 진단이 내려졌고 불과 석 달 만에 언제나 활기차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앙상한 뼈만 남은 채 내 품에서 영원히 눈을 감았다. 남편의 장례식 날, 시아버지는 하룻밤 사이에 10살은 더 늙어 보이셨다. 묘비 앞에 서서 등을 구부리고 눈은 붉게 충혈했지만 끝내 눈물 한 방울도 흘리지 않으셨다. 그가 내 어깨를 토닥이며 쉬인 목소리로 말했다. 레아, 너무 슬퍼하지 마. 이제부터 아버지가 네 곁에 있을게. 그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감에 나는 통곡했다. 시아버지의 따뜻한 위로가 그날의 나에게 유일한 버팀목이자 살아갈 용기를 주었다. 남편이 떠난 뒤 넓은 단독주택에는 나와 시아버지 단둘만 남았다. 텅 빈 집 곳곳에는 남편의 흔적이 가득 배어 있어 걸을 때마다 슬픔이 몰려왔다. 나는 자주 한밤중 악몽에 시달려 깨어나 거실 바닥에 앉아 새벽까지 홀로 울었다. 이런 나의 모습을 본 시아버지는 마음 아파하셨다. 매일 내가 좋아하는 한식 요리를 다양하게 해주시고 일상 대화를 나누며 마음을 달래주시고 저녁이면 근린공원 산책을 데려가며 나를 슬픔의 늪에서 벗어나게 하려 노력하셨다. 그는 여러 번 나에게 진심 어린 조언을 건네셨다. 내야, 넌 아직 젊다. 이 집과 지난 기억에 얽매이지 말고 좋은 사람 만나 재혼해 행복하게 살아라. 이 집은 내가 며느리에게 주는 작은 정성이니 편안하게 생각해. 당시 나는 진심으로 시아버지를 친아버지처럼 여겼다. 외출할 때는 팔짱을 끼고 함께 걷고 아플 때는 곁에서 밤낮으로 돌봐드리고 생일이면 어울리는 셔츠를 선물하며 효도했다. 나는 평생 이렇게 아버지와 딸로서 서로 의지하며 살 줄만 알았다. 하지만 마음은 이성으로 통제할 수 없는 법이다. 올해 46살인 시아버지는 나이에 비해 훨씬 성숙하고 안정된 모습이었다. 충동적인 젊은 사람들과 달리 언제나 차분하고 체계적이며 타인을 세심하게 배려하는 따뜻한 성품이었다. 그는 내가 고수를 싫어하고 생리 기간에는 찬물을 만지며 남편의 사소한 습관까지 모두 기억하셨다. 내가 기분이 가라앉은 날이면 아무 말 없이 따뜻한 우유 한 잔을 건네주며 조용히 곁을 지켜주셨다. 어느 한밤중 나는 갑작스러운 급성 위장염으로 극심한 통증에 바닥에 뒹굴었다. 나의 신음소리를 들은 시아버지는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내 방으로 달려오셨다.
그는 나를 등에 업고 밤길을 뛰어 병원으로 향했다. 그날 밤 장대비가 쏟아졌고 그의 등은 온통 비에 흠뻑 젖었지만 오직 낭만 코트로 꽉 감싸비를 막아주셨다. 병원에서는 접수, 수납, 약 처방까지 모든 일을 직접 처리하시며 밤새 한숨도 자지 않고 내 곁을 지켜주셨다. 다음날 아침 내가 눈을 떴을 때 그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은 채 눈은 충혈되고 머리카락에는 빗물 자국이 남아있었다. 그 순간 내 마음속에 평생 느껴보지 못한 이상한 따뜻한 감정이 솟구쳤다. 그 이후로 시아버지를 바라보는 나의 시선은 점차 달라졌다. 나는 그와 단둘이 있는 시간을 기다리게 되고 그의 모든 작은 행동에 마음이 끌리기 시작했다. 부엌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요리하는 모습, 고장난 가전제품을 진지하게 수리하는 모습, 소파에 앉아 신문을 읽으며 살짝 미간을 찌푸리는 모습까지 모든 모습이 내 심장을 두근거리게 만들었다. 나는 이 감정이 잘못된 것임을 잘 알고 있다. 그는 나의 시아버지이자 고인이 된 남편의 아버지이다. 나는 그를 존경하고 효도해야 할 며느리일 뿐 절대 해서는 안 될 마음을 품어선 안 된다. 하지만 마음은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 억누르면 억누를수록 이 애틋한 감정은 더욱 깊고 강하게 자라났다. 점차 불안한 마음이 자주 들기 시작했다. 동네에서 그가 이웃 아주머니와 대화하는 모습만 봐도 이유 없이 질투가 났고 그가 회사 야근으로 늦는다는 말을 들으며 하루 종일 마음이 초조했다. 내가 잘못된 감정을 품고 있음을 스스로 알면서도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어 이 비밀을 마음 깊숙이 숨긴 채 홀로 괴로워했다. 그날은 남편의 기일이었다. 나와 시아버지는 집에 제사 음식을 차리고 남편의 사진 앞에서 조용히 지난 시간을 추억했다. 술을 몇 잔 마신 뒤 나는 더 이상 감정을 참지 못하고 탁자에 엎드려 통제할 수 없이 흐느꼈다. 아버지, 너무 보고 싶어요. 시아버지는 내 맞은편에 앉아 조용히 술을 마시며 눈가를 붉히셨다. 그리고 부드럽게 내 등을 토닥이며 아이처럼 다정하게 위로하셨다. 빼야, 울지 마. 그 애는 하늘에서 너를 지켜보고 있으니 네가 행복하게 사는 걸 바랄 거다. 그날 밤 나는 완전히 취해서 정신이 몽롱했다. 누군가 부드럽게 나를 방으로 데려가 이불을 덮어주는 느낌이 들었다. 단순한 취중 상상이라고 생각했지만 따뜻한 손길이 내 눈가의 눈물을 부드럽게 닦아주었다. 눈을 떠올린 시아버지가 내 침대 옆에 앉아 계셨고 그의 눈에는 걱정과 연민이 가득 담겨 있었다. 그 순간 모든 이성이 무너져 내렸다. 나는 망설임 없이 두 팔을 뻗어 그를 꽉 안고 목이 매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아버지, 저 정말 좋아해요. 말이 떨어지자마자 깊은 후회가 밀려왔다. 그의 눈에 충격과 혐오가 비칠까봐, 다시는 나를 보지 않을까봐 극도로 두려웠다. 하지만 그는 나를 밀어내지 않으셨다. 잠시 멍하니 있다가 천천히 나를 안아주시고 쉬어가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하셨다. 나도 마찬가지다. 그날 밤 우리는 절대 넘어선 안 될 끔찍한 경계를 넘어섰다. 다음 mRNA인지 햇살이 커튼 틈 사이로 방 안에 스며들 때 나는 잠에서 삐업해서 잠든 그의 모습을 보며 깊은 공포와 죄책감에 휩싸였다. 나는 스스로가 죄인처럼 느껴졌다. 세상을 떠난 남편을 배신했고 가족의 도덕적 유대마저 깨뜨릴 뻔뻔한 여자 같았다. 나는 이불 속에 숨어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시아버지가 깨어나 내 우는 모습을 보고 걱정스러운 눈으로 나를 안아주셨다. 내야 미안하다. 전적으로 아버지 잘못이다. 나는 고개를 저으며 울었다. 아니에요. 제 잘못이에요. 제가 마음을 잘 추스렀어야 했는데 그날 이후 우리의 관계는 미묘하게 변했다. 세상에 알릴 수 없는 비밀스러운 연애가 시작됐다. 평범한 연인처럼 서로 사랑하고 비밀리에 만나며 행복을 느꼈지만 언제나 두려움이 따라다녔다. 낮에는 각자의 일상에 충실했고
이웃과 친척들이 우리의 가까운 모습을 보고 수군거릴까 봐 늘 조심했다. 그는 모든 사람이 잡는 자정이 넘은 뒤에야 조용히 집으로 돌아오곤 했다. 우리는 거실에서 영화를 보며 포근하게 안기고 부엌에서 함께 요리를 만들며 일상을 나누고 발코니에 앉아 저녁바람을 맞으며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그는 부드럽게 내 이름을 부르고 품에 안아주며 진심 어린 사랑을 표현해 주셨다. 남편을 떠나고 난 뒤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바로 그와 함께한 시간이었다. 하지만 이 행복은 남의 것을 훔쳐 쓰는 늘 죄책감이 따라다녔고 달콤한 뒤에는 쓴맛이 가득했다. 우리는 이 비밀을 아무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었다. 우리의 사랑은 햇빛을 볼 수 없는 어두운 씨앗과 같았다. 이웃들이 효녀 며느리라고 칭찬할 때마다 내 마음은 바늘로 찌르는 듯 아팠고 남편의 사진을 볼 때마다 깊은 부끄러움과 자괴감이 들었다. 나는 수없이 스스로에게 물었다. 우리의 관계가 근친에 해당할까? 우리는 언제쯤 당당하게 세상에 우리의 사랑을 밝힐 수 있을까? 여러 자료를 찾아본 결과 한국 법률상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결혼은 명백히 금지되지 않는다. 혈연 관계가 아니기에 법적인 근친혼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사회적 윤리와 도덕 기준으로는 극도로 논란스러운 관계였다. 그의 정체성은 보이지 않는 족쇄가 되어 우리를 꽉 묶어두었다. 그는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평생 함께하고 싶어 하지만 세상의 시선과 주변의 소문, 그리고 아들에 대한 미안함에 늘 괴로워하셨다. 가끔 밤이 깊으면 발코니에 홀로 앉아 담배를 피우며 미간을 찌푸리고 누군가의 깊은 고뇌를 담은 채 한참을 멍하니 바라보는 그의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다. 날이 갈수록 지쳐가는 그의 모습을 보며 나는 깨달았다. 이 관계는 처음부터 험난하고 힘들 것임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를 너무 사랑해서 스스로 떠나보낼 수 없었다. 세상이 뭐라 하든 주변이 어떻게 수군거리든 상관없었다. 나는 그저 그의 곁에 머물고 싶을 뿐이었다. 며칠 전 나와 시아버지는 함께 남편의 묘소를 찾아 조문했다. 비석 앞에 서서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다. 나는 조용히 속삭였다. 자기야, 미안해. 나 아버지를 사랑하게 됐어. 정말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제발 용서해줘. 우리 모두 용서해줘. 시아버지는 내 옆에 서서 내 손을 꽉 잡아주셨다. 그의 손은 따뜻했지만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묘소를 떠나 돌아오는 길, 우리는 한 마디도 나누지 않았다. 석양이 지며 우리의 그림자를 한데 얽힌 두 가닥실처럼 길게 늘렸다. 밤이 깊어지고 그는 다시 일을 떠나기 전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셨다.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고 진지한 목소리로 말하셨다. 레이야, 조금만 기다려. 아버지가 분명 방법을 찾아서 너의 모든 것을 정당하게 만들어줄게.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눈물을 흘렸다. 이 길이 가시밭길처럼 험하고 세상의 편견과 경멸을 감내해야 하는 길임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진심으로 서로 사랑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아직 알 수 없다. 사회의 차가운 시선을 극복하고 당당하게 함께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내가 확실한 건 그를 끝까지 기다릴 것이라는 사실뿐이다. 그가 나에게 답을 주고 남은 인생을 함께할 나를 묵묵히 기다릴 것이다. 언젠가 우리가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함께 설 수 있는 날이 온다면 나는 그에게 꼭 이 말을 전하고 싶다. 모든 것을 잃고 절망에 빠졌던 나에게 다시 사랑하고 사랑받을 용기를 줘서 고마워요. 남편을 떠나보낸 뒤 21세 연상의 시아버지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한밤 위 울음소리가 점차 거리 전체를 뒤덮었다. 나는 소파에 웅크린 채 고인이 된 남편의 사진을 두 손으로 꽉 쥐고 바래진 사진 위로 눈물을 쏟아냈다. 사진 속 남자는 부드럽게 눈을 내려뜨리고 미소 짓고 있었지만 그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년이 흘렀다. 나와 남편은 서울 수제대학교 동기였다. 풋풋한 캠퍼스 연애를 거쳐 결혼까지 이어진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누구보다 잘 어울리는 천생연분 커플로 불렸다. 남편은 외아들이었고 시어머니는 그가 유년 시절 심각한 질병으로 세상을 떠나셨다. 그래서 결혼 전부터 남편은 시아버지와 단둘이 의지하며 힘든 세월을 버텨왔다. 처음 시아버지를 뵀을 때를 아직도 생생히 기억한다. 그는 깨끗하게 다림질한 낡은 셔츠를 입고 재래시장에서 갓 사온 신선한 채소를 들고 나를 맞아주며 부드럽게 웃으셨다. 떼야, 이제부터 여기가 네 진짜 집이다. 그때 나는 시아버지가 정말 온화하고 믿음직하며 깊은 연륜이 묻어나는 존경스러운 어른이라고만 생각했다. 결혼 후 4년, 우리의 일상은 평범하지만 따뜻하고 행복했다. 남편은 언제나 다정하고 배려 깊었고 시아버지는 친딸처럼 나를 아껴주셨다. 집안일은 절대 나에게 힘들고 고된 일을 시키지 않으셨고 내가 야근으로 늦게 귀가하는 날이면 언제나 식탁에 따뜻한 국 한 그릇을 준비해 주셨다. 나는 이런 평온한 일상이 머리가 하얗게 새고 자식과 손주가 생기는 오랜 세월까지 이어질 줄만 알았다. 하지만 운명은 잔혹한 장난을 쳤다. 정기 건강검진에서 남편에게 말기 암 진단이 내려졌고 불과 석 달 만에 언제나 활기차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앙상한 뼈만 남은 채 내 품에서 영원히 눈을 감았다. 남편의 장례식 날 시아버지는 하룻밤 사이 10살은 더 늙어 보이셨다. 묘비 앞에 서서 등을 구부리고 눈은 붉게 충혈됐지만 끝내 눈물 한 방울도 흘리지 않으셨다. 그가 내 어깨를 토닥이며 쉰 목소리로 말했다. 애야, 너무 슬퍼하지 마. 이제부터 아버지가 네 곁에 있을게. 그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감에 나는 통곡했다. 시아버지의 따뜻한 위로가 그날의 나에게 유일한 버팀목이자 살아갈 용기를 주었다. 남편이 떠난 뒤 넓은 단독주택에는 나와 시아버지 단둘만 남았다. 텅 빈집 곳곳에는 남편의 흔적이 가득 배어 있어 걸을 때마다 슬픔이 몰려왔다. 나는 자주 한밤 중 악몽에 시달려 깨어나 거실 바닥에 앉아 새벽까지 홀로 울었다. 이런 나의 모습을 본 시아버지는 마음 아파하셨다. 매일 내가 좋아하는 한식 요리를 다양하게 해주시고 일상 대화를 나누며 마음을 달래주시고 저녁이면 그린공원 산책을 데려가며 나를 슬픔의 늪에서 벗어나게 하려 노력하셨다. 그는 여러 번 나에게 진심 어린 조언을 건네셨다. 今天我聊的话题是跟丁丁大的男人做到底是怎样的体验呢？事先提醒，넌 아직 젊다. 이 집과 지난 기억에 얽매이지 말고 좋은 사람 만나 재혼해 행복하게 살아. 이 집은 내가 며느리에게 주는 작은 정성이니 편안하게 생각해. 당신 아는 진심으로 시아버지를 친아버지처럼 여겼다. 외출할 때는 팔짱을 끼고 함께 걷고 아플 때는 곁에서 밤낮으로 돌봐드리고 생일이면 어울리는 셔츠를 선물하며 효도했다. 나는 평생 이렇게 아버지와 딸로서 서로 의지하며 살 줄만 알았다. 하지만 마음은 이성으로 통제할 수 없는 법이다. 올해 46살인 시아버지는 나이에 비해 훨씬 성숙하고 안정된 모습이었다. 충동적인 젊은 사람들과 달리 언제나 차분하고 체계적이며 타인을 세심하게 배려하는 따뜻한 성품이었다. 그는 내가 고스를 싫어하고 생리 기간에는 찬물을 만지면 안 되는 사소한 습관까지 모두 기억하셨다. 내가 기분이 가라앉은 날이면 아무 말 없이 따뜻한 우유 한 잔을 건네주며 조용히 곁을 지켜주셨다. 어느 한밤중 나는 갑작스러운 급성 위장염으로 극심한 통증에 바닥에 뒹굴었다. 나의 신음 소리를 들은 시아버지는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내 방으로 달려오셨다. 그는 나를 등에 업고 감기를 떼어 병원으로 향했다. 그날 밤 장대비가 쏟아졌고 그의 등은 온통 비에 흠뻑 젖었지만 오직 나만 코트옷과 감싸비를 막아주셨다. 병원에서는 접수, 수납, 약 처방까지 모든 일을 직접 처리하시며 밤새 한숨도 자지 않고 내 곁을 지켜주셨다. 다음 날 아침 내가 눈을 떴을 때
그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은 채 눈은 충혈되고 머리카락에는 빗물 자국이 남아있었다. 그 순간 내 마음속에 평생 느껴보지 못한 이상한 따뜻한 감정이 솟구쳤다. 그 이후로 시아버지를 바라보는 나의 시선은 점차 달라졌다. 나는 그와 단둘이 있는 시간을 기다리게 되고 그의 모든 작은 행동에 마음이 끌리기 시작했다. 부엌에서 아침알을 두르고 요리하는 모습, 고장난 가전제품을 진지하게 수리하는 모습, 소파에 앉아 신문을 읽으며 살짝 미간을 찌푸리는 모습까지 모든 모습이 내 심장을 두근거리게 만들었다. 나는 이 감정이 잘못된 것임을 잘 알고 있다. 그는 나의 시아버지이자 부인이 된 남편의 아버지이다. 나는 그를 존경하고 효도해야 할 며느리일 뿐 절대 해서는 안 될 마음을 품어선 안 된다. 하지만 마음은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 억누르면 억누를수록 이 애틋한 감정은 더욱 깊고 강하게 자라났다. 점차 불안한 마음이 자주 들기 시작했다. 동네에서 그가 이웃 아주머니와 대화하는 모습만 봐도 이유 없이 질투가 났고 그가 회사 야근으로 늦는다는 말을 들으면 하루 종일 마음이 초조했다. 내가 잘못된 감정을 품고 있음을 스스로 알면서도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어 이 비밀을 마음 깊숙이 숨긴 채 홀로 괴로워했다. 그날은 남편의 길이었다. 나와 시아버지는 집에 제사 음식을 차리고 남편의 사진 앞에서 조용히 지난 시간을 추억했다. 술을 몇 잔 마신 뒤 나는 더 이상 감정을 참지 못하고 탁자에 엎드려 통제할 수 없이 흐느꼈다. 아버지, 너무 보고 싶어요. 시아버지는 내 맞은편에 앉아 조용히 술을 마시며 눈가를 붉히셨다. 그리고 부드럽게 내 등을 토닥이며 아이처럼 다정하게 위로하셨다. 애야, 울지 마. 그 애는 하늘에서 너를 지켜보고 있으니 네가 행복하게 사는 걸 바랄 거다. 그날 밤 나는 완전히 취해서 정신이 몽롱했다. 누군가 부드럽게 나를 방으로 데려가 이불을 덮어주는 느낌이 들었다. 단순한 취중 상상이라고 생각했지만 따뜻한 손길이 내 눈가의 눈물을 부드럽게 닦아주었다. 눈을 떠보니 시아버지가 내 침대 옆에 앉아 계셨고 그의 눈에는 걱정과 연민이 가득 담겨 있었다. 그 순간 모든 이성이 무너져 내렸다. 나는 망설임 없이 두 팔을 뻗어 그를 꽉 안고 목이 메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아버지, 저 정말 좋아해요. 말이 떨어지자마자 깊은 후회가 밀려왔다. 그의 눈에 충격과 혐오가 비칠까봐, 다시는 나를 보지 않을까봐 극도로 두려웠다. 하지만 그는 나를 밀어내지 않으셨다. 잠시 멍하니 있다가 천천히 나를 안아주시고 쉬어가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하셨다. 나도 마찬가지다. 그날 밤 우리는 절대 넘어선 안 될 금지된 경계를 넘어섰다. 다음 MORNING 햇살이 커튼 틈 사이로 방 안에 스며들 때 나는 잠에서 삐약해서 잠든 그의 모습을 보며 깊은 공포와 죄책감에 휩싸였다. 나는 스스로가 죄인처럼 느껴졌다. 세상을 떠난 남편을 배신했고 가족의 도덕적 유대마저 깨뜨릴 뻔뻔한 여자가 같다. 나는 이불 속에 숨어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시아버지가 깨어나 내 우는 모습을 보고 걱정스러운 눈으로 나를 안아주셨다. 레아, 미안하다. 전적으로 아버지 잘못이다. 나는 고개를 저으며 울었다. 아니에요. 제 잘못이에요. 제가 마음을 잘 추스렀어야 했는데 그날 이후 우리의 관계는 미묘하게 변했다. 세상에 알릴 수 없는 비밀스러운 연애가 시작됐다. 평범한 연인처럼 서로 사랑하고 비밀리에 만나며 행복을 느꼈지만 언제나 조용히 따라다녔다. 낮에는 각자의 일상에 충실했고 이웃과 친척들이 우리의 가까운 모습을 보고 수군거릴까 봐 늘 조심했다. 그는 모든 사람이 잠든 자정이 넘은 뒤에야 조용히 집으로 돌아오곤 했다. 우리는 거실에서 영화를 보며 포근하게 안기고 부엌에서 함께 요리를 만들며 일상을 나누고 발코니에 앉아 저녁바람을 맞으며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그는 부드럽게 내 이름을 부르고 품에 안아주며 진심 어린 사랑을 표현해 주셨다.
남편을 떠나보낸 뒤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바로 그와 함께한 시간이었다. 하지만 이 행복은 남의 것을 훔쳐 쓴 듯 늘 죄책감이 따라다녔고 달콤한 뒤에는 쓴맛이 가득했다. 우리는 이 비밀을 아무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었다. 우리의 사랑은 햇빛을 볼 수 없는 어두운 씨앗과 같았다. 이웃들이 효녀 며느리라고 칭찬할 때마다 내 마음은 바늘로 찌르는 듯 아팠고 남편의 사진을 볼 때마다 깊은 부끄러움과 자괴감이 들었다. 나는 수없이 스스로에게 물었다. 우리의 관계가 근친에 해당할까? 우리는 언제쯤 당당하게 세상에 우리의 사랑을 밝힐 수 있을까? 여러 자료를 찾아본 결과 한국 법률상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결혼은 명백히 금지되지 않는다. 혈연 관계가 아니기에 법적인 근친혼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사회적 윤리와 도덕 기준으로는 극도로 논란스러운 관계였다. 그의 정체성은 보이지 않는 족쇄가 되어 우리를 꽉 묶어두었다. 그는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평생 함께하고 싶어 하지만 세상의 시선과 주변의 소문, 그리고 아들에 대한 미안함에 늘 괴로워하셨다. 가끔 밤이 짙으면 발코니에 홀로 앉아 담배를 피우며 미간을 찌푸리고 눈가에 깊은 고뇌를 담은 채 한참을 멍하니 바라보는 그의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다. 날이 갈수록 지쳐가는 그의 모습을 보며 나는 깨달았다. 이 관계는 처음부터 험난하고 힘들 것임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를 너무 사랑해서 스스로 떠나보낼 수 없었다. 세상이 뭐라 하든 주변이 어떻게 수근거리든 상관없었다. 나는 그저 그의 곁에 머물고 싶을 뿐이었다. 며칠 전 나와 시아버지는 함께 남편의 묘소를 찾아 조문했다. 비석 앞에 서서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밀려왔다. 나는 조용히 속삭였다. 자기야, 미안해. 내 아버지를 사랑하게 됐어. 정말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제발 용서해줘. 우리 모두 용서해줘. 시아버지는 내 옆에 서서 내 손을 꽉 잡아주셨다. 그의 손은 따뜻했지만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묘소를 떠나 돌아오는 길, 우리는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다. 석양해지며 우리의 그림자를 한데 얽힌 두 가닥 실처럼 길게 늘렸다. 밤이 깊어지고 그는 다시 일을 떠나기 전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셨다.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고 진지한 목소리로 말하셨다. 레아, 조금만 기다려. 아버지가 분명 방법을 찾아서 너의 모든 것을 정당하게 만들어줄게.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눈물을 흘렸다. 이 길이 가시밭들처럼 험하고 세상에 편견과 경멸을 감내해야 하는 길임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진심으로 서로 사랑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아직 알 수 없다. 사회의 차가운 시선을 극복하고 당당하게 함께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내가 확실한 건 그를 끝까지 기다릴 것이라는 사실뿐이다. 그가 나에게 답을 주고 남은 인생을 함께할 날을 묵묵히 기다릴 것이다. 언젠가 우리가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함께 설 수 있는 날이 온다면 나는 그에게 꼭 이 말을 전하고 싶다. 모든 것을 잃고 절망에 빠졌던 나에게 다시 사랑하고 사랑받을 용기를 줘서 고마워요.